증거 있나요? 차갑게 내뱉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관수술 확인서. 그 한 장이 거실의 공기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저택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 진실은 그렇게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반전에 놀라실 겁니다. 제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어둠 속에서 옷을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40을 넘긴 지 오래였지만 눈가의 주름보다 더 깊은 건 손등에 거친 굳은 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 전철이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양파를 썰고 무거운 채소 상자를 나르는 일. 허리는 늘 결렸고 손은 찬물에 불어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을 마치면 곧바로 식당 서빙으로 달려가야 했고 밤이 되면 카카오대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저는 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피곤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별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작은 원룸, 도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고 국물은 다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들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새벽 나가기 전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저녁 함께 앉아 먹는 밥상,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도윤이는 13살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원 가방을 메고 다닐 때 도윤이는 도서관 구석 자리를 집 삼아 혼자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3가지 일을 해도 생활은 빠듯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창문 너머로 한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반찬을 덜어주고 엄마가 웃으며 말하고 아이들이 떠드는 모습. 도윤이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있었으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같은 시각, 이 도시 어딘가에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남 언덕 위 만석건설 저택, 샹들리에 아래 웃음이 번지고 하얀 식탁보 위엔 코스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그 집의 주인 윤만석 회장은 손님들과 건배를 했습니다. 권력과 돈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우리 삶과 엮일 수밖에 없었는지, 단지 제 아들이 윤도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저는 도윤이에게 아버지의 성을 물려주었습니다. 윤지훈. 그 사람이 제게 남긴 건 이름뿐이었지만 저는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라면을 끓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저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엄마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저는 이미 하루 3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쥐어짤 시간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리운전으로 강남 쪽을 달렸습니다. 불빛 환한 고층 빌딩,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이 세상은 두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저와 도윤이는 후자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 도윤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냐고 물었더니 엄마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고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아이를 두고 밤을 달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니야, 도윤아. 넌 그냥 행복하면 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행복.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게 저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빗속 묘지에서의 그 우연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산소 가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요일이었고 저는 식당 서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가자. 우산을 챙겨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우산은 소용없을 정도였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는 제 손을 놓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그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13살 아이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아빠, 학교에서 상 받았어.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나 열심히 할게. 도윤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는 건지 추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양산을 든 노인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반듯한 자세, 하지만 걸음걸이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노인은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얘야, 누구 묘에 찾아온 거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경계했습니다. 이 외집 묘지에 비 오는 날 낯선 노인이라니. 도윤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비석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 묘예요. 윤지훈. 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양산을 든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너 이름이 뭐니? 윤도윤이요. 도윤이가 대답했고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은 듯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당신이 윤만석 회장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사람, 지훈 씨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 사랑을 짓밟고 돈과 체면만 중시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윤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지훈이 아들입니다. 저는 잘라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은 묘비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땅 위에 정장 바지가 흙탕물에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누구예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내 친할아버지야? 하지만 우리를 버린 사람이야? 노인이 양산을 들어 도윤이의 머리 위로 기울였습니다. 자신은 빗물을 맞으면서 손자의 어깨를 가려주었습니다. 도윤이 맞지? 네. 내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노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 흘려봤자 지훈 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겐 할아버지도 없었고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무슨 기회요? 속죄할 기회를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속죄요? 돈으로 하시렵니까?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명함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도윤이를 데리고 빗속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은 여전히 비석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혼자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까지 오는 내내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할아버지 누구예요? 왜 아빠 이름 알아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언제요? 나중에.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떨림, 그 후회, 그 절박함.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저와 도윤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게 저 사람 때문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저 윤만석입니다. 오늘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도윤이를 위해서라는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아이를 위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엎어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 손때 묻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대학 캠퍼스. 카메라를 든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윤지훈. 25세 그는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국문과 3학년 저는 문학을 사랑했습니다. 시 한 줄, 소설 한 페이지에 담긴 인간의 감정들이 좋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카메라를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환경 다큐 작업 중이라며 캠퍼스 풍경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 말고 벚꽃을 찍는 거냐고 되물었더니 둘 다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생태를 사랑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습지, 오염된 강, 멸종 위기의 작은 생명들. 그는 그것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잃어가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말하는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열정에 끌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윤동주, 김소월, 정지용. 말로 그릴 수 있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로 들으니 시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저는 그의 카메라로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잘 맞았습니다. 그는 영상으로, 저는 언어로 세상을 담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가 청혼했습니다. 연주야, 나랑 결혼해 줄래? 작아도 따뜻한 집에서 같이 늙고 싶어. 너랑. 두 손이 엮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지훈 씨가 창백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사귀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집안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복잡하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만나자고 하신다며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윤만석 회장을 만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위압적인 남자였습니다. 처음 뵙겠다고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를 훑어보는 시선에서 평가가 느껴졌습니다. 국문과 졸업 후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훈이가 만석건설의 후계자이며 언젠가 회사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될 거라고 반박했지만 회장은 그건 취미로 하라며 결혼은 다른 문제라고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에게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파트너사 대표의 딸,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서미정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회장은 가문은 장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다큐도 환경운동도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회사를 지켜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이 돈 때문에 카메라를 드는 게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회장은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양, 지훈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지훈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지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저는 지훈 씨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행복하라고 썼습니다. 전화가 수없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 앞까지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알았습니다. 임신했다는 것을. 손이 떨렸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킬 것입니다. 지훈 씨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혼자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외로움도 커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훈 씨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도 힘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앞두고. 하지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 아파할까봐, 그의 인생을 더 망칠까봐.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홀로 산부인과에 갔고, 홀로 진통을 견뎠고,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건강한 아들이라고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이름을 물었을 때 저는 윤도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을 물었을 때는 윤지훈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함께할 순 없지만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성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도윤이를 안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가 100일이 되던 날 뉴스에서 그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만석건설 윤만석 회장의 장남 윤지훈 씨와 패션 브랜드 엘리시아 대표 서미정 씨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턱시도를 입은 지훈 씨가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옆에 선 신부 서미정은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작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이는 제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결혼하는 날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두 돌이 되었고 저는 3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식실, 식당, 대리운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즈음 다시 뉴스에서 그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 윤지훈 씨가 아마존 밀림 촬영 중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불법 벌목 현장을 취재하던 중 폭우로 인한 산사태에 휩쓸려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향년 29세.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신문을 샀습니다. 일면에 그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모습,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웃음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도윤이가 깨지 않도록 베개를 입에 물고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례식장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갔습니다. 새벽 일찍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영정 속 지훈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지훈 씨. 제가 약해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윤만석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상복 차림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새벽 조문은 사양합니다. 나가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미정과 마주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군요. 대학 때 사귀던. 안 됐네요.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녀는 차갑게 지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 후 며칠간 신문을 뒤졌습니다. 지훈 씨에 대한 기사들을 모았습니다. 윤지훈 감독은 환경 다큐멘터리로 주목받았다고 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지만 현장을 택했다고, 사라져가는 생명들의 편에 섰던 진정한 다큐멘터리스트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지훈 씨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속에서도 카메라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고생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상자에 기사들을 담았습니다. 언젠가 도윤이가 크면 보여줄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 무렵 윤만석 회장도 빈소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회장은 아들의 카메라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촬영 노트들이 가득했습니다. 약한 것들의 편에 서고 싶다고, 목소리 없는 생명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노트를 읽으며 처음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미정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냉정했습니다. 회사 일로 돌아가겠다며 저택을 떠났습니다. 회장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사랑이 없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했습니다. 빈 저택에서 회장은 혼잣말했습니다. 사랑을 이겼다고 착각했지.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아버지의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으면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왜 돌아가셨냐고 물으면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만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 이야기도, 이별 이야기도, 그리움도. 하지만 피는 방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점점 지훈 씨를 닮아갔습니다. 눈매, 웃는 모습,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느 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개미 죽일 뻔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저는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맛비 오후, 도윤이가 아빠 산소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냐고 물었더니 꿈에 봤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저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운명을 만났습니다. 검은 양산을 든 노인, 윤만석 회장. 피는 결국 피를 알아봤습니다. 13년 만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마주했습니다. 비 내리는 묘지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윤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도윤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이건 제 인생이 아니라 도윤이의 인생이니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왜 우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꽉, 오랫동안. 그냥 엄마가 미안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윤지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도윤이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남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우리 닮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눈매도, 웃는 모습도,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그날 밤 저는 도윤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벚꽃, 카메라와 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별. 윤만석 회장의 반대, 혼자 도윤이를 낳았던 일, 지훈 씨의 죽음까지. 도윤이는 한참을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묘지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가 내 친할아버지라고 답했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한참 후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아버지 만나봐도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가 원한다면 말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궁금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할아버지는 왜 그랬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정말 후회하는지. 13살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저는 윤만석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이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도윤이를 다치게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꼭 지키겠다고, 언제든 연락 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일주일은 저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맞는 걸까? 도윤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회장이 진심일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이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떨리는지 손을 계속 주물렀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긴장돼?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만나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당연하다고 엄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회장이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그들의 호의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강남으로 향하는 버스 안. 도윤이는 창밖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석건설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윤이가 올려다보며 작게 감탄했습니다. 로비에서 오성우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끝에 회장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만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이는 제 뒤에 반쯤 숨었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13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도윤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 아버지를, 내 엄마를, 그리고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지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야. 내 나이 때 모습이란다. 너랑 정말 똑같이 생겼지? 도윤이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행복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단다.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돈과 명예가 사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단다.
완전히 틀렸어. 그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고, 도윤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정말 후회하신다면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할 시간을요. 그 말에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쉽게 오지 않지만 치유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도윤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아이라는 것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윤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도윤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이건 제 인생이 아니라 도윤이의 인생이니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도윤아. 저는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꽉. 오랫동안.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미안해서. 왜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도윤아, 이제 엄마가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뭔데요? 내 아버지 이야기야. 도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윤지훈. 도윤이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남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우리 닮았어요? 묘지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급식실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서빙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만석 회장의 떨리던 목소리가 도윤이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 그는 제 앞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만석건설 법무팀장 오성우. 박연주 씨 맞으십니까? 저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만석 회장께서 보내셨다고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회장님께서 도윤군과 박연주 씨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움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신다고 손자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해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13년 동안 우리한테 관심도 없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돕겠다고요? 그게 도움인가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덜려는 건가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회장님은 정말 됐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선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만석건설 저택. 윤만석 회장은 법무팀장 오성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연주와 윤도윤의 생활을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그들이 모르게. 단 사생활 침해는 최소한으로. 며칠 후 두꺼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박연주 43세. 새벽 5시 급식실 전처리 근무 시작. 오전 10시 종료.
11시 30분 분식집 서빙 시작. 오후 3시 종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휴식 및 가사. 저녁 9시 카카오대리 운전 시작. 새벽 1시 종료. 하루 평균 수면 시간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주말에도 이틀 중 하루는 근무. 월 수입 급식실 70만 원, 분식집 55만 원, 대리운전 평균 55만 원, 총 180만 원. 원룸 월세 45만 원, 공과금 15만 원, 식비 및 생활비 약 80만 원. 저축 거의 불가능. 현재 통장 잔액 23만 원. 빚 없음. 윤도윤 13세. 학교 성적 상위 5%. 방과 후 학원 미등록. 도서관에서 오후 6시까지 자습. 귀가 후 혼자 저녁 식사. 주 5회 이상 라면 또는 간편식. 주말에는 어머니 근무 시간에 혼자 집에서 시간 보냄. 교복 3년째 동일. 성장으로 인해 소매와 바지 길이 짧아짐. 체육복 2년째 사용. 운동화 밑창 달아있음. 특이사항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우관계 원만. 단 경제적 이유로 학급 행사나 체험학습 비용이 있는 활동은 자주 불참. 담임교사 면담 결과 어머니가 여러 일을 하셔서 힘들어하는 걸 아는지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착한 아이라는 평가. 보고서를 읽던 만석 회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들 지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모습, 첫 다큐멘터리 상영회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 있는 모습. 지훈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너는 행복하지 못했고 내 아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자라고 내가 사랑한 여자는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며 살아가고.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게 다 틀렸어. 가문이 뭐가 중요해. 회사가 뭐가 중요해. 내 아들 하나 행복하게 못 해줬는데. 회장은 오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 도윤이 학비부터 지원해. 회장님, 하지만 박연주 씨가 거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익명으로 장학금 형태로 해. 학교 측과 조율하고. 그리고 연주 씨 일하는 식당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봐. 월세를 낮춰줄 수 있는지 타진해보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손자가 라면을 끓이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지켜주고 싶구나. 한편 같은 저택의 다른 방. 서미정은 시아버지의 최근 행동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묘지에 다녀온 이후 회장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자주 외출하고 서재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고 법무팀장과 비밀스러운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서미정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서준 5살. 지훈과 서미정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정확히는 결혼 후 1년 만에 태어났지만 지훈은 아이에게도 무관심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였으니까요. 그래도 서준이는 만석건설의 유일한 손자였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리고 그것이 서미정의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상속에 변수가 생긴 건가? 그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자신의 위치, 서준이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서미정은 휴대폰을 들어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만석 회장의 최근 동선을 조사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전부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가족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두꺼운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묘지에서 한 여자와 소년을 만나는 회장. 분식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가는 회장. 그리고 박연주와 윤도윤의 일상을 찍은 사진들. 급식실로 향하는 새벽의 연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도윤, 대리운전차에 타는 연주의 뒷모습. 탐정의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연주 43세. 고인이 된 윤지훈 씨와 대학 시절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됨. 윤도윤 13세. 출생신고서상 부칠란에 윤지훈으로 기재되어 있음. 혼인관계 아님. 서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 씨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고? 그녀는 사진 속 도윤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쳤습니다. 눈매가 웃는 모습이 지훈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진짜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윤지훈의 아들이라면, 만약 회장이 저 아이를 손자로 인정한다면, 서준이의 입지는, 상속은? 서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안 돼. 우리 서준이의 자리를 지켜야 해. 그녀는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떡볶이 냄새, 튀김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작은 식당.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만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이 아닌 평범한 남색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동네 어르신처럼 손님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연주 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문하시겠냐고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메뉴판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주문을 받고 돌아서려는데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주 씨, 그때 내가 틀렸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를,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건 나였습니다. 돈과 체면을 사랑보다 위에 뒀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방으로 들어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무표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 국자를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지만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찌개를 내갔습니다. 회장은 수저도 들지 않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 씨, 도윤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필요할 때 안 온 사람은 늦게 와도 여전히 늦어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며 서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에 하이힐, 선글라스를 낀 화려한 차림. 분식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장인어른, 여기서 뭐 하세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미정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아,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장인어른이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그녀는 회장 맞은편에 앉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 아이가 정말 지훈 씨 아들이 맞나요? 요즘 세상에 DNA 검사 한 번이면 다 나오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뚝! 제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손으로 아이 하나 지켰어요. 당신들 그 무게 알아요? 13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밤새 대리운전하고 새벽에 급식실 가고 낮에 여기서 일하면서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당신네 집에 손 벌린 적 없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미정이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정말. 하지만 그게 뭐가 대단한가요? 혼자 키웠다고 해서 윤가문의 손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증거도 없이 어떻게 믿어요? 혹시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두 분 다. 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미정의 팔을 잡으며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세. 이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하지만 장인어른, 이건 우리 서준이의 문제이기도 해요. 혹시라도 가라고 했어.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서미정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나가며 저를 흘겨보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두고 보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제 앞에 섰습니다. 연주 씨, 정말 미안합니다. 며느리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은 몰라요. 도윤이가 라면 끓여 먹으며 혼자 저녁 먹을 때, 친구들은 학원 가는데,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낡은 옷 입고도 창피한 내색 안 할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편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연주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선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말 돈이 아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 씨, 제가 당신과 도윤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지훈이를 다시 살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발 도윤이만은 만나게 해주십시오. 손자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지훈이를 닮은 그 아이를 보고 아버지로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아버지로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늙었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편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윤이가 도서관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맨 작은 어깨에 혼자 걷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윤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도윤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이건 제 인생이 아니라 도윤이의 인생이니까요. 식당 앞에서 망설이는 회장, 그리고 박연주와 윤도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 서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저 아이는? 탐정이 조사 내용을 전했습니다. 박연주, 고인이 된 윤지훈과 대학 시절 연인 관계. 윤도윤, 출생신고서상 부칠란의 윤지훈으로 기재. 서미정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는 거네. 지훈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하지만 그녀의 속내는 더 복잡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진짜 윤지훈의 아들이라면 상속 구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윤 회장의 유일한 며느리였지만 손자가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의 자리를 지켜야 해. 서미정은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만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이 아닌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손님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연주 씨, 잠깐 시간 좀. 주문하시겠냐고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메뉴판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주문을 받고 돌아서려는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연주 씨, 그때 내가 틀렸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를,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건 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방으로 들어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무표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내갔습니다. 회장은 수저도 들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 씨, 도윤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필요할 때 안 온 사람은 늦게 와도 여전히 늦어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며 서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화려한 차림.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장인어른, 여기서 뭐 하세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미정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장인어른이 자주 오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그녀는 회장 옆에 앉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말 친자입니까? 검사하시죠. 요즘은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뚝! 제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손으로 아이 하나 지켰어요. 당신들 그 무게 알아요? 서미정이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증거 없이 어떻게 믿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가세요. 두 분 다 나가세요. 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서미정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세. 이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하지만 장인어른, 가라고 했어.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서미정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나가며 저를 흘겨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회장은 제 앞에 섰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연주야,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선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연주 씨, 제가 당신과 도윤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발 도윤이만은 만나게 해주십시오. 손자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편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도윤이를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창밖을 보니 도윤이가 도서관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맨 작은 어깨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윤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도윤이를 지켜봤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지훈 씨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얼굴.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옷장 위에 올려두었던 낡은 상자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상자를 열었습니다. 대학 시절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벚꽃 아래서 웃고 있는 저와 지훈 씨.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장면. 모든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극장 티켓도 나왔습니다. 낡아서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날짜는 선명했습니다. 2011년 5월 14일.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날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하나하나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저게 어디냐고. 저는 하나씩 설명해줬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을, 그때의 행복을, 그때의 사랑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바랬지만 안의 편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지훈 씨의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 사랑하는 연주에게.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읽는 그의 글이었습니다. 연주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가 떠올라서 눈물이 난다.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반대하셔서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꼭 함께 할 거야.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내 목소리로 시를 읽어줘서 고맙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줘서 고맙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정말 만약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 내 성을 물려줘. 윤지훈의 아들, 윤지훈의 딸로 살게 해줘.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줘. 사랑해, 연주야. 끝까지 사랑할게.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도윤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제 이름이 윤도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고, 그래서 너에게 윤씨 성을 물려줬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말이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얘기 더 들려줄래요? 그날 밤 저는 도윤이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훈 씨가 어떻게 환경 다큐를 찍었는지, 작은 생명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카메라를 들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도윤이는 빠져들듯 들었습니다. 자신이 개미를 조심했던 것도, 작은 것들을 아꼈던 것도 모두 아버지를 닮은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도윤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넌 이미 아빠를 많이 닮았어, 도윤아. 그날 밤 도윤이는 아버지의 사진을 베개 옆에 두고 잤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자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만석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와 저를 저택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지훈의 물건들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곳을 보고 싶다고, 할아버지와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우리는 만석건설 저택을 찾았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웅장한 건물. 도윤이가 작아 보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집사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로 들어서자 윤만석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미정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5살쯤 된 남자아이, 윤서준이었습니다. 서미정은 우리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저도 궁금해서 왔어요. 정말 친자인지.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정 씨, 오늘은 가족끼리만. 저도 가족이잖아요, 장인어른. 서준이 할아버지이기도 하시고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제 뒤로 살짝 가렸습니다. 서미정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연주 씨, 증거 있나요?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혈연관계를 증명할 증거요. 요즘은 아무나 나타나서 재벌 손자라고 우길 수 있잖아요.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도윤이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 그리고 또 다른 서류 하나. 이건 윤지훈 씨의 정관수술 확인서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서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도윤이가 태어난 지 6개월 후에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던 거죠.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도윤이 출생일로부터 6개월 후, 지훈 씨와 서미정 씨가 결혼한 건 그로부터 1년 반 후였습니다. 그리고 윤서준 군이 태어난 건 결혼 후 1년 뒤였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정관수술 후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보건수술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지훈 씨의 의료 기록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서미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서준이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서미정 씨가 답하실 문제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미정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가짜 서류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미정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미정 씨,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서준이의 아버지가 정말 지훈입니까? 서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서준이만 꽉 안았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이 앞에, 도윤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진짜 내 손자야. 지훈이의 아들, 내 손자. 도윤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미정이 서준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무릎 꿇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연주 씨, 도윤이,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 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함께 살아주십시오. 이 집에서 도윤이를 제대로 돌보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저희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교육비는 받겠습니다. 할아버지로서 손자를 돕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집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도윤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도윤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단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어. 같이 볼래? 도윤이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도윤이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한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의 방이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카메라, 벽에 걸린 사진들, 책장에 꽂힌 환경 관련 책들. 도윤이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어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촬영 노트란다. 도윤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훈 씨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약한 것들의 편에 서고 싶다. 목소리 없는 생명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다. 도윤이는 한참을 그 글을 읽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약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었단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생명들을 사랑했지.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정말 멋진 사람이었네요. 그래, 할아버지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단다.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택에서 나오는 길에 도윤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요. 저는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 시간 많으니까. 하늘에서 지훈 씨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천천히 치유되어 가는 모습을. 저택에서의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만석 회장은 매주 연락을 했습니다. 도윤이를 만나고 싶다고,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도윤이의 의사를 먼저 물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그리고 어느새 주말마다 도윤이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혹시라도 도윤이가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회장의 마음이 변할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한결같았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장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교육비를 지원하고 싶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교육비는 받겠지만 제 일은 제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13년을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버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회장은 제가 하루 3가지 일을 하며 사는 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존경은 필요 없다고,
단지 제 아들을 키웠을 뿐이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부탁을 했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저택에 와서 살아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집이 있습니다. 작지만 13년을 함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앞으로도 살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이름으로 된 교육비 통장이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필요한 것들에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으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도윤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어야 한다고 도윤이의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도윤이가 자신을 거부하면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급식실 일을 그만뒀습니다. 교육비 지원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식당 서빙과 대리운전만 계속했습니다. 도윤이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성적도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도윤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라면이 아닌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도윤이와 마주 앉아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도윤이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택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지훈 씨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은 도윤이에게 지훈 씨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의 밀림, 오염된 강, 사라져가는 동물들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생명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그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는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아버지의 열정을, 아버지가 사랑했던 세계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대단했다고, 자신도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약한 것들의 편에 섰다고, 돈도 명예도 필요 없이 그저 생명을 지키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도 충분히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고, 이미 많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회장은 도윤이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지훈 씨가 대학 시절 사용하던 카메라였습니다. 도윤이가 가져도 되겠냐고,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무겁지만 따뜻한 무게였습니다. 창밖을 향해 셔터를 눌러봤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사진을 배우고 싶다고, 아빠처럼 좋은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고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이가 카메라를 정말 좋아한다고,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회장은 자신이야말로 감사하다고, 도윤이를 만나게 해줘서, 손자의 미소를 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3년 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던 날들, 라면을 끓이며 미안해했던 밤들, 혼자 울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를 지켜냈고, 이제는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도윤이의 14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저택에서 해도 되겠냐고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모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좋다고 할아버지와 함께 생일을 보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생일날 우리는 저택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도윤이 앞에 상자 하나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주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훈 씨의 촬영 노트와 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다큐를 찍으며 기록했던 노트라고, 이 펜으로 내 이야기를 써나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약한 것들을 지키고 싶다는 문장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이가 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소중히 쓸게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제 선물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지훈 씨의 사랑, 약속, 그리고 도윤이에 대한 바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도윤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도 도윤이를 꽉 안았습니다. 1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14개의 촛불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이 순간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도윤이가 아버지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우리 셋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하나, 둘, 셋. 셔터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세 사람의 미소가 담겼습니다. 슬픔을 넘어 용서를 향해 사랑을 배워가는 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지훈 씨의 묘를 찾았습니다. 빗속에서 처음 만났던 그곳. 이번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이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왔다고, 할아버지랑 엄마랑 함께 왔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왔다고, 내 아들을 만났다고, 정말 훌륭한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지훈 씨, 우리 도윤이 잘 크고 있다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고, 엄마가 있고, 그리고 당신이 남긴 사랑이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일어나 우리 셋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라고, 아빠도 그러길 바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괜찮을 거야. 사랑을 늦게 배웠지만 끝까지 지킬 거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우리는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세상을 담았습니다. 약한 것들의 사진을, 작은 생명들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학교 축제에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작은 전시였지만 회장과 저는 함께 갔습니다. 전시 제목은 아버지가 보았던 세상이었습니다.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개미, 아스팔트 틈새의 민들레, 쓰레기통을 뒤지는 길고양이, 모두 작고 약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도윤이, 그리고 회장.
지훈 씨의 묘지에서 내려오던 그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늦게 만났지만 끝까지 함께 걸어갈 사람들. 회장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서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이의 16번째 생일날, 회장이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훈 씨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환경재단이었습니다. 회장이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윤지훈 환경장학금이라고, 내 아버지처럼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지키려는 학생들을 돕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크면 이 장학금을 운영하면 좋겠다고 내 아버지의 뜻을 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아빠가 하고 싶었던 일들 제가 이어갈게요. 회장이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포옹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치유라는 것을, 이것이 용서라는 것을,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윤이는 21살입니다. 대학에서 환경영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면 아버지처럼 오지로 갑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저는 이제 분식집 일만 합니다. 대리운전은 그만뒀습니다. 저녁엔 도윤이와 통화하고 주말엔 회장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회장은 여든을 바라보지만 건강합니다. 손자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입니다. 도윤이가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집안 곳곳에 걸어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1년에 2번 지훈 씨 묘를 찾습니다. 생일과 기일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훈 씨, 우리 도윤이 잘 크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훈아, 내 아들이 내 꿈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합니다. 아빠, 저 아빠 닮았다고 도윤이가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지훈 씨가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혼자 키운 것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건 사랑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돈을 사랑보다 위에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사랑은 때로 2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도윤이는 이제 라면 대신 따뜻한 저녁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장은 이제 빈 저택이 아닌 손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짜가 밀려난 자리에 진짜 가족이 앉았습니다. 돈과 권력은 무거웠지만 밥 한 끼와 손 한 번이 더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자신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꽃 피웠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13년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라면 대신 내일을 끓인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